해가 뜨는 오리엔탈 동양이 해가 지는 오시덴탈 서양을 따라잡지 못했던 도저히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요. 과학과 수학이에요. 동양의 과학은 실용적으로, 실리적으로 뭔가를 만드는 제조기술 수준의 과학이었죠. 그래서 종이를 만들고 나침판을 만들고 화약을 만들고 그랬어요. 하지만 거기에 머물렀어요. 반면에 서양의 과학은 어떤 진리나 원리를 분석해서 밝히는, 한마디로 규명하는 과학이었죠. 그리고 동양의 수학은 실제적으로 어떤 수치를 계산하는 산술 수준의 수학이었어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서양의 수학은 왜 그런지, 왜 안 그런지 그거를 증명하는 수학이었어요. 인간의 이 추상적인 사고를 한껏 발휘해서, 실용적인 사고가 아니라 추상적인 사고를. 그래서 동양의 과학과 수학이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리적이고 실제적이지만, 그리고 서양의 과학과 수학은 쓸데없고 쓸모없고 별 영양가도 없고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서양의 과학과 수학이 현대 문명의 기틀, 기반, 기초, 바탕이 되죠. 참 아이러니해요. 서양 과학사에서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연도가 몇 개 있는데요. 1687년이에요. 이 해에 영국인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라는 과학책을 발간하거든요. 이 책은 3권짜리로 된, 그리고 라틴어로 쓰여진 그 과학책이에요. 이 책을 쓰면서 뉴턴은 근대 과학의 완성자가 되죠. 고전 역학의 완성자가 되죠. 프린키피아, 영어로는 그 프린스플이에요. 원리예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목이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이 책의 만류인력 법칙, 또 우리가 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그 많이 배웠던 그 운동 법칙, 뭐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런 것들이 그 프린키피아에 담겨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 둘 만한 연도가 1873년이에요. 이 1873년, 이때 마찬가지로 영국인, 뭐 스코틀랜드 출생이지만 뭐 스코틀랜드도 영국에 속하잖아요. 그 영국인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 이 전자기학에 대한 책을 쓰거든요. A Treatise on Electricity and Magnetism, 원제목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이
전자기학이 완전히 규명이 되죠. 전기가 뭐고 자기가 뭐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규명이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 고전력학의 그 완성자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뭐가 담겨 있느냐? 한마디로 일렉트리시티, 전기, 마그네티즘, 자기, 자석이에요. 그 전기와 자기, 전자기학에 대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전기와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이론들,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거기에 맥스웰이 자기의 그 통찰력을 발휘해서 그 전자기학을 완성해내죠. 그 책이에요. 엄청난 책이에요. 그 2권짜리로 돼 있는데요. 그 1권, 2권 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 나왔어요. 1권이 600페이지 정도 됐고요. 2권도 600페이지 정도 돼요. 이 1200페이지가 넘는 이 방대한 두꺼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요. 읽었다기보단 봤어요. 이거 읽으려면요. 뭐 보통 사람은 못 읽어요. 이거 일반인은 읽을 수 없는 책이에요. 그 수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감상적인 내용은 없어요. 전기와 자기에 대한 그 수학적인 수식들로 가득 찬 책이에요. 미적분을 동원한 그 수학 지식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대학원 수준 정도 돼야 이 책 그 읽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읽은 게 아니라 한번 훑어본 거죠. 훑어봤다. 읽은 게 아니라 봤다. 이렇게 훑어만 봤더라도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훑어만 봐도. 근데 이거를 읽은 그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그 영국 사람 올리버 헤비사이드예요. 이 맥스웰보다 20살 정도 젊은 사람이었는데요. 이 책을 읽고 이 헤비사이드는 완전히 반해요. 심취해요. 어느 정도까지 심취하냐? 이 사람이 그 당시 무슨 전신회사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 20세기도 되기 전에 어떻게 그 전신회사가 있었나 몰라요. 영국에는 참 대단해요. 그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24살 때 직장 때려치고 집에 집거해서 그리고 평생 결혼도 안 하고 이분이 74세까지 사셨거든요. 근데 독신이었다고 하더라고. 뭐 했냐 그럼 그동안. 맥스웰 책 보고 나름대로의 자기의 또 이론을 거기다 넣었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수학적인 이 기법도 자기가 만들어내고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이 올리버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은 그 맥스웰에 가려서 좀 하지만 그 헤비사이드 이 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헤비사이드라는 사람의 어떤 그 대단함을 알아보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인물전, 평전을 썼어요. 그럼 헤비사이드가 뭘 했냐? 왜 유명하냐? 맥스웰은 그 1873년에 물론 1873년 이전에 1860년대부터 그 맥스웰은 논문도 쓰고 이 전자기학에 대한 논문도 쓰고 그것이 또 인정받아 가지고 그 영국 왕립학회가 내는 그 논문집에 그 맥스웰의 논문이 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건 좀 부분적이었던 거고 종합적으로 이 전자기학을 완성한 게 1873년에 그 책이죠. 방대한 1300페이지에 가까운 이 책이죠. 여기에 이제 그 전자기학에 대한 20가지 정도의 공식이 있는데요. 20가지 공식. 너무 많잖아요. 이거를 4개로 깔끔하게 핵심 압축 요약 정리했어요. 그래서 그 맥스웰 방정식, 맥스웰의 전자기식 그 4개라 그러는데 이 4개를 만든 사람은 헤비사이드예요. 물론 그렇게 4개로 만들게끔 그 깔아준 사람은 맥스웰이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하지만 이 헤비사이드는 자기가 만든 수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그 맥스웰 방정식을 4개로 핵심 압축 요약 정리했죠. 그게 제가 써놨거든요. 미리. 요 4개예요. 4개. 네모 안에 들어간 4개예요. 요거는 E는 전기장이에요. B는 자기장이고. 그래서 요거는 요 식은 그 아이디어는 맥스웰이지만 요렇게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한 거는 헤비사이드다. 그래서 요게 지금 나블라라고 하는데 대리라고도 읽어요. 이게 이제 그 헤비사이드가 만든 거예요, 이게. 벡터 편미분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제 나블라 라고 읽죠. 요 점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이 점은 이 의미가 이렇게 발산한다는 거예요. 발산. 영어로 다이버전스죠. 이 전기력선이 발산한다. 이 전기장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필론 제로는 이제 어떤 이필론이라는 거는 어떤 그 진공 상태에서의 유전율이거든요. 그 유전할 때 그 유는 그 꿰 유자를 써요. 권유하다 할 때 그 유자를 써요. 유혹하다 할 때 그 유자인데 하여튼 진공 상태에서 요 로라고 있는데 이 로는 이제 이 전하죠. 이 전하가 이 전기장을 발산시킨다는 거예요. 전기장을 발산시킨다. 전기장을 만든다 그런 거죠. 요게 그 사실 여기 뭐 여기 그 화살표 표시가 또 들어가도 되는데 전하가 전기장을 발산시킨다. 그 요거 B는 이제 이거는 그 자기장인데요. 이 전기장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으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서로 따로 존재할 수 있어요. 따로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따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자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리가 안 되잖아요. 아무리 쪼개도 그 자석 안에는 N극과 S극이 있어요. 그래서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S극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발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발산하지 않기 때문에 제로다. 자기장은, 자기력선은. 그 여기 이제 나블라 여기서 곱하기는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이건 회전한다는 거예요. 컬이에요. 컬. 요거 이제 전기장이죠. 그리고 요건 이제 라운드 T. 요건 시간이죠. 시간의 변화. 그러면 시간이 변하면 이게 자기장의 변화가 생긴다. 이 자기장의 변화가 전기장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패러데이 공식이에요, 이게. 이 패러데이 공식에 따라서 발전기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얻고 우리가 지금 전기 문명 시대에 살고 있죠. 이 공식이에요. 패러데이가 만든 공식이에요, 이게. 나블라, 컬, 이는 마이너스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B다. 왜 여기서 왜 마이너스가 붙냐? 이게 이제 렌츠의 공식 때문에 그런데, 렌츠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 자기장이 어떤 그 자석이 어떤 그 코일 안에 들어오면은, 코일 안에 들어오면은, 구리 코일 안에 들어오면은
막고 나가려면 또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죠. 요거는 라운드 컬 B는 여기서 이제 뮤제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투자율이에요. 이 투자율의 투자는 이제 투자가 이제 그 뚫고 나갈 투자거든요. 자석 진공 상태에서의 투자율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J는 그 전류예요, 전류. 근데 여기까지는 그 기존에 있었던 전자기 이론을 그 맥스웰이 그 정리해 놓은 거고, 맥스웰은 요거를 하나 더 추가시켰어요. 요 부분을 추가시켰어요. 그래서 요건 뭐냐면은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2다. 여기 2는 지금 전기장이잖아요. 전기장. 이 변이전류죠. 변이전류를 추가시켰죠. 그래서 변이전류가 이 그 기존의 어떤 그 전류와 같이 해가지고 이 자기장을 만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요 공식이 이 발전소의 원리라고 하면은 이거는 전자석의 원리예요. 전자석의 원리예요. 예? 전자석은 전기가 들어가면은 그게 그 자석이 되잖아요. 그 코일이 자석이 된단 말이죠. 그 전자석의 원리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공식이에요. 나블라 다이버전스 E는 이필론 제로 오버 로다. 나블라 다이버전스 B 이꼴 제로다. 나블라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오버 라운드 B. 나블라 컬 B는 B 이꼴 뉴 제로. 거기에 이제 그 기본 전류, 변이 전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 맥스웰이 대단한 점이 이제부터 나오는데요. 요 공식과 요 공식을 연립방 정식으로 만들었더니 요런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장에 대해서는 요런 공식이 나오고 자기장에 대해서는 요런 공식이 나오는데 이게 다 0이더라. 이게 다 제로더라. 근데 공식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이 파동 방식이랑 비슷하다는 걸 요 두 개의 식이 요 파동 방정식이랑 비슷하죠. 다 제로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야말로 맥스웰의 이 천재성이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이 맥스웰은 그 엄청나게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데요. 그래서 요게 이제 속도거든요. 전자기파의 속도란 말이죠, 이게. 속도. 그래서 요게 V 스퀘어 오버 1은 뮤제로 입실련 제로.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속도는 결국 이 값이다. 루트 뮤제로 입실련 제로 오버 1이다. 여기서 이제 그 엄청난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공식이 나오는. 이게 뭐냐? 잠깐만요. 제가 이게 뭐냐 이게? 이게 C라는 거죠. C. C. 빛의 속도예요. 빛의 속도. 빛의 속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웰은 오로지 이 수학적 이 수식 과정을 통해 가지고 빛의 속도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 맥스웰이 계산해낸 그 빛의 속도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의 속도 299,792,458 미터 퍼 세컨드. 그러니까 1초에 299,792,458 미터를 간다. 한마디로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더 쉽게 말하면 빛의 속도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 속도를 그 근사값을 알아냈다는 거죠. 맥스웰은.
그거 참 대단해요. 응? 물론 이렇게 수학적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알아내기 전에 많은 서양의 과학자들이 빛의 속도를 알아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갈릴레오가 갈릴레오가 뭐 빛의 속도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했죠. 빛의 속도는 너무 빨랐기 때문에 뭐 저 멀리 떨어진 산에서 뭐 불을 켜가지고 빛의 속도 못 알아냈죠. 그런 실험 가지고는. 근데 이제 서양의 과학자들이 어떤 목성의 위성 2호의 움직임을 보면서 거기서 이제 빛의 속도를 알아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과학자는, 피조라고 하는 사람은 또 회전하는 톱니바퀴를 통해 가지고 빛의 속도를 알아냈죠. 그 근사값을 알아냈죠. 또 나중에 이제 푸코라는 사람도 회전하는 거울을 통해 가지고 빛의 속도를 알아냈죠. 근사값을 알아냈죠. 하지만 맥스웰은 그런 실험이 아니라, 그런 관측과 실험이 아니라 오로지 수학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 빛의 속도를 알아낸 거예요. 그 근사값을. 그리고 맥스웰이 밝힌 가장 중요한 업적은 뭐냐? 이게 지금 E는 전기고 B는 자기잖아요. 전기고 자기잖아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전기와 자기는 한마디로 빛과 같다는 거예요. 빛과 같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전기와 자기는 전자기라 그래가지고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전, 자, 광 이것이 하나다. 따로따로 냈지 않다. 하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씨를 한번 써봤어요. 전, 자, 광 하나다. 이것이 맥스웰이 이룩한 업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 맥스웰은 우리가 연도를 기억해야 할 1873년 연도를 기억해야 할 만한 과학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이 빛의 속도를 알아낸 거 아니에요. 299, 792, 458 이건 이제 정확한 값이죠. 이거는. 하지만 맥스웰은 이 근사값을 알아냈다. 수학적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자기파가 하나의 빛의 일종이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일렉트리시티, 마그네티즘, 라이트 이게 다 하나로 얽히고 설켜 있다. 이걸 알아낸 거죠. 그럼 이거로만 끝난 게 아니라 이 이후에 맥스웰 사후에 또 우리가 알아둘 만한 연도가 1905년도죠. 1905년도. 이때 이제 아인슈타인, 우리가 뭐 타인형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원리를 밝히거든요. 이 1905년도가 이게 과학사에서는 기적의 해라 그래요. 어떤 한 개인이,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개인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한 개인이 이 해에 3개의 논문을 쓰거든요. 특수 상대성 원리, 또 뭐 광전 효과에 대한 논문, 또 브라운 운동, 물에서 분자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뭐 3개의 논문을 한 해에 써내요. 1905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쓴 논문 중에서 특수상대성 원리, 이 특수상대성 원리를 밝히면서 E = MC 스퀘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이 나오죠. E = MC 스퀘어. C가 빛의 속도잖아요. 에너지 질량 등가 법칙 아니에요.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C의 제곱이다. 그래서 작은 질량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원자폭탄, 원자력 발전,
그런 원리가 되는 E 이퀄 MC 스퀘어도 나오는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E 이퀄 MC 스퀘어 이거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이 맥스웰의 이 전자기 방정식 이것이 바탕이 됐다는 거죠. 기틀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물리학의 양대 기둥이 상대성 원리와 그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인데, 물론 이제 상대성 원리는 또 10년 후에 1915년에 일반 상대성 원리가 나오죠. 1905년은 특수 상대성 원리고, 그리고 뭐 양자역학이라는 거는 이거 어떤 한 개인의 업적이 아니라 1900년에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플랑크 상수라는 거를 만들어내 가지고 여기서 양자 이 개념을 우리 알게 되고 띄엄띄엄 있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양자역학은 이제 엄청나게 발전하죠. 닐스 보어,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 뭐 이런 과학자들을 통해서. 근데 상대성 원리와 양자역학의 기틀을 마련한 과학자가 바로 맥스웰이다라는 거죠. 맥스웰. 참 그래서 저는 맥스웰을 이 사람 천재예요. 어렸을 때 천재였다 그래요. 스코틀랜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천재였는데, 저는 맥스웰을 이 천재 이상의 어떤 인물이라고 저는 평가해요. 보통 우리가 공부자라 그러면 영재라 그러잖아요. 또 수재라 그러기도 하죠. 근데 영재 수재를 넘는 게 천재거든요. 하늘이 낳은 인재예요. 근데 저는 맥스웰은 이 천재 수준을 넘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을 지었는데요. 신재예요, 신재. 신이 낳은 사람이에요. 신이 낳은 사람이에요. 신이 낳은 사람.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신재. 참 어떤 한 개인이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룬 것을 보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 신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제임스 클라크 맥스웰의 이 연구 업적을 좀 더 감명하게 밝힌 이 올리버 헤비사이드의 업적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